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구환경 문제 세 번째 시간이죠. 자, 기후변화 협약. 지난 시간에 대략적인 내용들, 사회적인 현상, 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용어, 개념들 등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 이 기후변화 가장 중요한, 심각한, 가장 절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실패할까? 실패에 대한 내용들을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디서 실패해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게 수업의 내용들입니다. 자,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볼 거고요. 그 뒤에 과정들 꽤 오래 걸렸습니다. 3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요. 30년 동안 성과를 못 얻었어요. 강산이 3번 바뀌었죠. 강산이 3번 넘게 바뀌고 있고요. 그러면 지구 정도가 좀 바뀌어야 될 텐데 안 바뀌는 안타까운 현실을 오늘 좀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기후변화 협약. 이게 왜 실패하는가? 그 원인이 되는 첫 번째 배경이 바로 산유국 때문입니다. 자, 지구상에서 이제 석유를 캐낼 수 있는 나라들은 제한되어져 있죠. 산유국, 한국은 안타깝게 산유국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죠. 자,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여기 있는 그래프는 전 세계에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지하는 배출원을 종류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파란색은 석유예요. 자, 석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석유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했고요. 그리고 70년대 석유 파동 때 잠깐 줄어들었지만 역시나 계속 증가해서 자, 석유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이렇게 증가했더라 보여주고 있고요. 석탄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부터 해서 쭉 계속 사용됐죠. 꾸준하게 증가했습니다. 100년 이상 꾸준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해 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더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준을 보면 70년, 60년 무렵 70년 사이에 석유한테 1등을 뺏겼죠. 자,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뺏겼다가 2000년 이후부터는 다시 1등을 탈환해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는 다시 이제 석탄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자, 그 밖에 천연가스는 한국도 사용한 지 90년대 이후부터죠. 시멘트 등에서도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검정색 선이 전체 다 합친 온실가스 배출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역시나 자, 1, 2위를 다투고 있는 석탄과 석유, 중요한 배출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배출 원별로 보고 있고요.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를 보면 석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국이 1등이고요. 자, 미국이 2등, 그리고 한국은 11위. 기준 따라 좀 틀린데요. 9위에서 11위 정도를 고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한국의 지구온난화 위상입니다.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 한국입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는 국가별 총량이에요. 자, 중국은 억울하죠. 인구가 10억이에요. 반면에 한국은 인구가 5천만 명이죠. 20분의 1이에요. 한국 같은 나라 20개가 있어야지 중국이 되죠. 자, 여기는 이제 국가 총량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일으키는 오염의 정도를 알 수가 없어서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세로축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에요. 자, 한 사람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고요. 한국도 순위가 또 높아집니다. 4번째 정도 되죠. 중국은 좀 낮아지죠. 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 캐나다, 미국,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여기 세로축은 이제 인구예요. 중국은 인구가 10억이죠. 한국은 5천만 명 정도 되고요. 자, 이 면적의 크기가 이제 전체 그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됩니다. 한국은 이만큼 11위, 중국은 1위, 미국이 2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위는 역시나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산유국이죠. 좀 더 본격적으로 이 산유국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산유국은 기후변화라는 문제 자체를 싫어해요. 기름을 팔아서 돈을 버는 나라가 사우디입니다. 산유국들입니다. 자, 그런데 본인들의 석유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졌다라고 하면 그 말 자체를 싫어해서 부정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부정하려고 하느냐? 각종 거짓과 모략과 이런 것도 있지만, 초창기에는 과학자들을 지원해서 과학자들이 아니다. 지금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보고서를 쓰면 막 돈을 줬어요. 자, 이런 지원들을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끔 보면 이런 가짜 유사과학 얘기들이 종종 나와요. 자, 여기도 보면 2013년에 한겨레가 다시 빙하기가 올 것이다. 그죠? 지구는 더웠다, 추웠다, 빙하기가 있다, 간빙기가 있다,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좀 더워지는 시기일 뿐이지 다시 빙하기가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 이제 얘기 안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 근거로 다시 빙하기가 온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이런 엉터리 기사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라고 봤더니 영국 신문에 기사가 났더라라는 거고요. 이 영국 신문은 미국 나사의 사진을 보니까 북극이 얼음이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2012년에 비해서 2013년 이렇게 얼음이 더 넓어졌죠. 더 다시 얼어들 거다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일시적으로 잠깐씩은 북극해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영국 신문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런 신문이었고요. 여기 신문은 한국으로 따지면 메트로, 우리 지하철에 타러 가면 앞에서 그냥 공짜로 나눠지는 무가지 있죠? 그런 신문이에요. 그런 타블로이드 무가지 신문에 나온 걸 보고는 한국에서 영국 신문이 빙하기가 다시 온다더라. 이런 엉터리 기사,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뭐죠? 미래가 다 얼어붙은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는 원작이 프랑스의 만화예요. 이 프랑스 만화여서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같이 있죠. 얼어붙은 미래의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 안에 계급적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 봉준호 감독은 왜 얼어붙었냐? 바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지구를 냉각시키는 미사일을 발사를 해요. 그랬는데 그게 너무 많이 발사가 되고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지구를 너무 춥게 만들어 버렸다. 뭐 이런 설정으로 이제 설국열차를 시작을 하게 되죠. 자, SF니까 이거는 이제 지구 냉각 효과가 너무 과다했더라라는 것들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SF 영화였습니다. 자, 어쨌건 산유국들은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그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이런 걸 부정하는 작업을 이제 좀 포기한 상태인데요. 어떻게 포기하게 됐냐면 1988년에 유엔에서 고민을 해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산유국들은 지구온난화가 없다, 막 부정하고 있고 뭐 아니라는 논문들도 나오고 하니까 유엔에서 이거 좀 사실 확인을 해야겠다. 전 세계 과학자들 다 모여 라고 해서 유엔과 세계 기상기구가 IPCC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바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패널이라는 조직이 바로 이제 IPCC고요. UNEP하고 세계기상기구가 참여해서 만들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조직이 하는 일은 주로 뭐냐? 라고 하면 바로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IPCC의 주요 활동은 유엔에 보고하기 위한 과학적 사실을 검토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보고서 내는 게 주 일이고요. 지금 1988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은 이제 40년이 넘는 상황인데요. 자, 이 조직이 낸 보고서 딱 6편밖에 없어요. 자, 2년 뒤에 1차 보고서를 냈고요. 2023년에 6차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보고서 한 편 내는데 거의 한 6년 정도씩 걸렸죠.
자, 6년마다 한 번씩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요때는 좀 기간이 길었는데요. 자, 원래는 6년 뒤면 2019년에서 20년이죠. 코로나 기간이 겹치면서 좀 뒤늦게 이제 보고서가 발간이 됩니다. 자, 보고서 핵심 내용을 보면 이 보고서 1차 보고서는 유엔에 보고를 하는데 지구가 뜨거워지는 현상이 분명하기는 하다. 맞다. 하지만 인간의 영향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다. 잘은 모르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년 뒤에 2차 보고서를 나오죠.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인간이다. 인간이 영향을 주긴 했다. 근데 여러 가지 중에 1, 2, 3, 4, 5 중에 하나다.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6년 뒤에 3차 보고서에서는 인간의 영향이 하나가 아니라 66% 이상이다. 그렇죠? 가장 크다. 라는 거였죠. 2007년 4차 보고서는 90% 이상이다. 2013년에는 5차 보고서에서 95% 이상이다. 자, 이 보고서는 전 세계 과학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논의를 해서 보고서를 나오는데 6년에 한 번씩 나오는 보고서가 아주 이렇게 보수적이에요. 섣부르게 결론 내리질 않습니다. 논의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발생했다라고 지금은 이제 판단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자, 이 조직 덕분에 이제 더 이상은 산유국들은 이제 더 이상 과학적 반발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6차례의 보고서가 IPCC에서 발간이 됐고요. 자,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1차, 2차, 3차, 6차 보고서까지 발간이 됐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1992년에는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이 됩니다. 1차 보고서를 바탕으로 체결이 됐죠. 자, 이때도 아직 과학자들은 인간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구가 뜨거워졌다는 건 확실하다라고요. 그러면 해결하자.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각종 협약의 근거가 되는 보고서들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던 게 바로 IPCC라는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1차 IPCC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유엔에서는 오케이, 그럼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네. 인간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자. 지구가 뜨거워진다고 하니까. 자, 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됐던 회의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 UNFCCC라는 약칭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자,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동의하고 가입을 했어요.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자,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되어져 있지 노력이 얼마만큼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노력하자. 좋은 얘기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노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라고 하는 COP라고 하는 당사국들이 모이는 총회를 매년 개최가 돼요. 1992년에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을 했죠. 그리고 각 나라들이 승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그리고 95년부터 베를린에서 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시작으로 해서 매년 당사국 총회가 반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각국의 대표단들이 모여가지고 기후변화에 관한 당사국 총회 개최하는 장면들입니다. 95년 이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열심히 잘하는 것 같죠. 초창기에는 꽤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바로 1997년이고요. 일본의 교토에서 당사국 총회가 개최가 됐고요. 자, 이때 온실가스를 그럼 줄이자라는 합의가 이루어져요. 배출량을 감축하자. 그리고 감축하지 않는 나라는 규제를 하자. 관세를 부여해서 그럼 따라오겠지 라고 합니다. 이렇게 1997년입니다. 1992년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이 됐고 1997년 5년 만에 국제사회가 정말 줄이는 노력을 이제 하려나 봅니다.
자, 이때 기준은 1990년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 5% 이하로 줄이자. 1990년 기준으로 이만큼 줄이자. 우리 약속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잘 작동됐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1997년 교토정서에서 다양한 항목들을 구체화시키는데요. 기준 연도와 목표 감축량도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온실가스도 6대 온실가스로 딱 명확히 정의가 됩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그다음 불소가스 3개라고 하니까 총 6개가 되죠. 자, 6대 온실가스 얘네들을 줄인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는 이 6대 온실가스 외에도 2개가 더 있었어요. 하나는 바로 프레온가스. 자, 여기 세 종류가 전부 다 불소가스들이죠. 자, 여기 세 종류가 불소가스고 이 중에 CFC가 들어가 있죠. 자, 보면은 여기에 불소가 결합된 것들이 온실가스 효과가 있는데요. CFC는 뺍니다. CFC는 규제에서 뺀다. 프레온가스는 뺀다. 라고 결정을 하는데요. 뺐던 이유는 바로 우리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이미 잘 규제하고 있으니까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규제가 된 프레온가스를 제외한 나머지 불소가스들만 감축하자로 합의가 됩니다. 자, 또 하나, 자, 지구를 덥게 만드는 기체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수증기예요. 지구라는 별에 보면 이렇게 구름이 항상 껴있죠.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구름도 지구 온난화, 햇빛을 들어오면 열이 나가는 걸 막는 이불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물은 빼자라고 정합니다. 자, 왜냐하면 인간이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전에도 이미 구름은 있었고요. 두 번째, 인간이 일으키는 불을 피워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또 만들어내기도 하죠. 자, 그것도 물론 온난화 효과를 가져오지만 이때 인간이 불을 피우게 되면은 이산화탄소도 같이 배출이 되죠. 이중계산이기 때문에 빼자라고 해서 빠집니다. 이렇게 2개는 제외가 됐습니다. 자, 97년 교토정서에서는 6대 온실가스로 정하고요. 그리고 2가지는 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바로 NF3라고 하는 삼후라질소가 포함이 됐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포함해서 지금은 7가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 참고로 알아둘 부분은 이렇게 6가지의 온실가스가 있는데 전체 온실가스 기여하는 양으로 보게 되면 불소가스는 굉장히 작죠.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메탄, 이산화탄소인데요. 자, 기체 한 분자가 온실가스 일으키는 효과를 지구온난화 지수라고 하고요. 이때 기준이 되는 게 이산화탄소예요. 같은 하나의 분자라고 했을 때 이산화탄소를 1로 간주하면 메탄은 21배, 아산화질소는 310배, 그리고 불소가스들은 이렇게 1000배, 뭐 10,000배 정도 높습니다. 한 분자가 일으키는 효과는 이렇게 얘네들이 더 크지만 이산화탄소의 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가장 기준이 되는 온실가스량,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종류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자, 1997년 교토정서에서 이제 온실가스 줄이자, 6가지 6대 온실가스를 줄이자, 뭐 이런 것들이 구체화됐는데 또 하나 기준 연도가 1990년을 기준으로 해서 5% 감축하자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근데 하필이면 왜 90년이냐? 자, 보게 되면 이것도 과학적 기준은 없어요. 왜 90년이 기준인지. 차라리 과학적 기준을 따지면은 산업혁명 1900년이 기준이 되겠죠. 1990년이 기준인 이유는 바로 정치적으로, 바로 러시아 때문입니다. 자, 19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쭉 보여주는데요. 자, 중국 2000년 이후에 급성장해서 온실가스량 세계 1위가 됐죠. 자, 미국 늘 1위였어요. 가장 많이 배출하다가 2000년 이후에 중국한테 역정당해서 지금은 절반밖에 안 되죠. 중국 2위가 됐습니다. 그다음 인도
인도 저개발 국가였다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2000년 이후로 지금은 3위권으로 늘어났습니다.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나라가 러시아인데요. 자, 러시아는 2차 대전 이후로 공업화 등을 진행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2위였어요. 미국 다음에. 자, 그런데 중국에 추월당했고요. 91년 갑자기 하락하죠. 자, 다른 나라들은 다 증가했는데 러시아만 바로 이때 하락해서 더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바로 러시아는 구소련이 패망하면서 지금 러시아로 전환이 됐죠. 해체가 됐죠. 자, 그래서 이 90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러시아는 감축할 필요가 없어요. 러시아를 배려해서 90년을 기준치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97년 교토에서 처음으로 감축 의무량이 설정이 되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러시아를 배려한 정치적 고려였다. 두 번째, 그럼 누가 줄이냐? 바로 언엑스 1이라고 해서 언엑스는 그냥 부록이에요. 부록 혹은 뭐 부속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그 감축 의무가 되는 나라들을 정해놔서 리스트를 적였어요. 그게 바로 이 언엑스 1인데요. 자, 여기 한국은 빠집니다. 한국은 안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입니다라고 빼달라고 했고요. 한국은 빠진 채로 선진국들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자, 선진국들 중심으로 러시아는 배려를 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이만큼 줄이자라고 계획을 짰는데요. 이 교토의정서라는 국제협약이 발효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55개국 이상. 다른 나라도 같이 동의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그 나라들이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면 뭐 별 의미 없다. 뺍니다. 55개국 이상이어야 되고 그 나라들이 차지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은 넘어야 된다. 그래서 55%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발효가 된다. 라고 조건이 달립니다. 자, 그런데 이 교토정서를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미국 대통령이었던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입니다. 자, 이 부시 집안은 공화당에서 유명한 정치 가문이고요. 지역적 기반은 미국 안에서 텍사스라는 기름이 많이 나는 곳에서 돈을 벌었던 정치 가문이고요. 실제로 이 아들 부시 대통령은 바로 대학 졸업하고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석유 탐사 업체를 1977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립자가 바로 이 아들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넘겨버렸죠. 합병돼 버렸습니다. 나오고 다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사업가가 아니라 정치인으로 탈바꿈하고 정치 경력은 텍사스 주지사를 거쳐서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자, 이런 석유업계 집안에서 대통령이 되셨어요. 기후변화를 좋아할 리가 없죠. 자, 이분이 하셨던 일, 재임 기간에 당선되자마자 2001년에 교토의정서를 탈퇴합니다. 그렇죠? 기후변화협약 탈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내가 옛날 석유업계 사장이니까 이거 유엔 협약을 탈퇴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당시 이제 부시 대통령이 제기했던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명분을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은 의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의무 감축이 필요 없다. 미국은 전 세계 가장 최강대국이니까 알아서 줄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명분이 약합니다. 그죠? 잘 줄일 수 있으면 오히려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미국은 수소 경제로 간다. 자, 이거 우리 수소 경제 때 봤었죠. 이것도 말이 안 됐죠. 세 번째, 한국은 왜 안 줄이느냐. 요거는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었죠. 자, 이런 이유들을 대서 부시 대통령이 탈퇴를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후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이제 비판을 받게 돼요. 자, 여기 있는 만평해로 보는 것처럼 유엔 지구온난화 총회 자리에서 미국은 계속
그거 하지 마. 도움 안 돼. 난 몰라. 뭐 등등등. 배짱이죠. 이렇게 전 세계 각국에서 전부 다 눈총을 받는 일들을 만들었던 게 바로 2001년 이후의 미국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2004년이 됐는데요. 미국이 탈퇴하니까 교토정서가 발효가 안 돼요. 그렇죠? 자, 뭐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55개국 이상. 이거는 문제 없었어요. 자, 다른 나라들도 다 동참했습니다. 자, 미국이 탈퇴하면서 당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30% 정도 됐어요. 지구상에서. 그렇죠? 미국이 나가니까 55% 조건을 충족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미국 때문에 교토 의정서가 계속 난항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3년 뒤에 2001년에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오케이 교토 의정서를 서명합니다. 덕분에 이제 러시아가 사인해준 덕분에 이제 드디어 교토 의정서가 발효가 됩니다. 2005년에 발효가 됩니다. 당시 푸틴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러시아는 1990년이 기준이기 때문에 감축 의무가 없다 그랬죠? 뭐 이거는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왜 안 했느냐? 러시아의 주수입이 천연가스예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렇고 유럽에 판매해서 돈 버는 가장 큰 주수입 중에 하나가 러시아는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죠. 화석연료죠. 그래서 푸틴은 고민을 좀 했다 그럽니다. 괜히 교토정서 가입했다가 우리 가스 판매하는데 방해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뭐 감축 의무도 없고 나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해서 2004년에 겨우 이제 승인을 하는 이 러시아 덕분에 교토정서가 발효가 됩니다. 자, 어렵게 2005년에 교토정서가 발효가 됐고요. 2007년에는 미국 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평화상을 받게 됐던 배경이 바로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 엘고라는 부통령의 별명은 미국 대통령이 거의 될 뻔한 대통령으로 유명하죠. 자, 실제로 대선에서 미국인들 50% 이상의 지지를 받았는데 미국의 간접선거제 때문에 안타깝게 대통령이 되지 못했던 분이 바로 이 엘고라는 분이고요. 대통령이 탈락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기후변화 문제를 막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여러분 회자되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바로 기후변화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예요. 자, 그래서 2007년에 노벨 평화상은 바로 기후변화 문제를 공론화시켰던 미국 부통령 엘고어와 그리고 우리 봤던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노벨 평화상은 항상 개인 한 명과 단체에 줍니다. 둘이 이제 공동 수상하는 일을 성과를 거뒀던 게 2007년 상황입니다. 자, 교토정서 어렵게 진행되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이 탈퇴하고 어려웠지만 러시아 덕분에 그리고 노벨상도 수상을 하면서 조금 힘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는 4년 뒤에요. 자, 일본이 탈퇴해버립니다. 2011년이에요. 자, 미국은 자국에 도움이 안 되면 뭐 국제협약 다 나가버리죠. 그렇죠? 일본은 국제협약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2011년 탈퇴합니다. 탈퇴한 이유는 바로 2011년 3월 11일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을 했죠. 일본은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전력이 부족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기후변화에 나가버립니다. 자, 이렇게 교토정서 우여곡절을 겪어서 미국이 나가고 러시아가 들어오고 노벨상을 타고 일본이 다시 빠지는 일, 이런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토정서와 관련된 논란이 커집니다. 자, 교토정서 1990년을 기준으로 해서 5% 줄이자. 언제까지? 기한이 바로 2012년까지였어요. 자, 근데 기한을 1년 남겨놓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못 지키고 나가버렸죠? 발칵 뒤집어지게 됩니다. 2015년까지였네요. 자, 기온이 2015년까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3년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거 어떻게 할 것이냐? 201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
라고 해서 2012년에 부랴부랴 유엔 당사국 총회가 개최가 되면서 그냥 교토 정서를 유지하자라고 하는데 다 나가버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사 제목처럼 껍데기만 남은 교토 정서가 버렸죠. 자, 의무 감축한다라는 게 교토 정서의 가장 핵심인데 정작 미국과 일본이 나가버리면서 껍데기만 남은 채 연장만 되는 이상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던 게 2015년입니다. 자, 기후변화 이제 완전히 실패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걱정에 쌓이게 됩니다. 자, 이때 2015년 유엔에서는 파리 협정을 체결합니다. 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이 됐고요. 이 파리 협정 체결 덕분에 기후변화 협약을 살려내고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을 2도 이내로 막아보자 라고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환경단체와 과학자들은 이거 너무 심하다. 그러면 태평양 국가들 다 잠긴다. 1.5도가 바람직하다라고 제시했고 이때 유엔 총회에서는 2도 목표는 무조건 지키고 1.5도 그것도 중요하다. 이것도 준수하기 노력하자라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2015년 유엔 사무총장은 바로 한국인인 반기문 사무총장이 있었죠. 자, 두 번의 연임을 끝이고 퇴임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반기문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본인이 했던 가장 큰 업적 두 가지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건 우리 앞에 강의 초반에 경제성장과 환경 문제 때 다뤄졌죠.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 17개 목표를 수립한 것도 바로 이분이고요. 또 하나 파리 기후변화 협약, 파리 기후협정을 유지한 것도 본인의 성과. 두 가지가 가장 큰 성과다라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합니다. 물론 본인만은 아니었고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또 가능했었죠. 자, 이런 파리 협정, 기후변화 협정은 두 가지 원칙을 기후변화 협정에서 추구를 하는데요. 자,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지구적 환경 문제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가 더 책임이 많지는 않죠. 유럽이나 미국이 온실가스 더 많이 배출했죠. 선진국들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된다. 라고 해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유지하는 게 기후변화 협정의 논의였고요. 이때 파리 협정은 공동의 목표를 설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자, 2015년 겨우 어렵게 이제 국제사회는 파리 협정을 체결해서 기후변화 논의를 계승한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1년 뒤에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석 달 뒤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해버립니다. 또 나가버려요. 미국의 공화당 부시 대통령이 탈퇴하고 나가버렸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과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파리 협정을 살려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후변화 협약을 또 나갑니다. 파리 협정 탈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거에서는 2021년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취임하자마자 바로 첫 번째 서명이 바로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해서 또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행정명령으로 오케이 동참한다. 자, 그리고 4년 뒤에 다시 선거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됩니다. 재집권하게 되죠. 또다시 탈퇴하겠다 라고 하게 됩니다. 2015년 국제사회가 만들어낸 성과였던 공동의 목표를 미국이 번복하고 다시 살리고 또 번복하고 이런 일을 통해 전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국제 기후변화 협약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협약 1992년 처음에 체결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3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를 못 얻고 있어요. 가장 극적이었던 퍼포먼스가 바로 2021년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26차 당사국 총회인데요.
이때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기후변화 협약 장례식을 올렸어요. 당사국 총회를 1차부터 해서 20여 차례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 그렇죠? 자, 실패. 26번째 회의만 하고 실패. 적어놓고 26번째 당사국 총회도 또 실패하는구나 라는 장례식 퍼포먼스를 내렸던 게 바로 26차 2021년 글래스고 총회였고요. 자, 그러면 27차부터 28차, 29차는 27차, 28차, 29차. 자, 세 번의 회의가 그 뒤로 개최가 되는데요. 이 세 번의 회의가 다 어디서 개최되냐? 산유국들에서 개최가 돼요. 자, 27차는 바로 이집트에서 개최가 됐고요. 28차는 두바이에서, 29차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아이러니하게도 보통 국제회의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에서 다 모이는 회의이기 때문에 대륙을 돌아가면서 개최가 돼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이거는 올림픽도 그렇죠. IOC도 대륙 간 순회의 개최가 원칙이죠. 자, 통상적으로 국제협약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자, 27차. 여기는 이제 26차는 영국에서 개최가 됐죠. 유럽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다음 대륙 아프리카로 갔어요. 자, 이집트에서 개최가 됐고요. 여기는 아프리카죠. 아랍에미레이트는, 두바이는, 여기는 뭐 아시아로 분류가 되겠죠. 중동이니까요. 중동아시아니까요. 자,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갔고요. 29차 아제르바이잔은 유럽이에요, 다시. 자, 그러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세 군데인데 공교롭게 이들 세 나라가 전부 다 석유로 돈을 버는 나라들이에요. 산유국이 의장을 맡아요. 자, 그럼 석유로 돈 버는 나라에서 회의를 주재하면 온실가스 규제하자는 결과가 나올 리가 없겠죠. 실적이 없이 세 번의 3년의 회의가 또 성과 없이 중단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 29차 아제르바이잔 회의에서는 대통령이 기조연설하면서 석유는 신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온실가스 줄이려는 회의에 이런 이중잣대 때문에 또다시 막 비방과 협박과 비판을 받았던 게 24년 당사국 총회 때 얘기고요. 지금 남아있는 최근의 쟁점은 메탄을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보자. 자,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 효과가 21배 정도 컸었죠. 메탄을 줄이자. 석탄 발전을 억제하자. 자, 이런 게 이제 쟁점들인데 아직까지는 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이루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다만 파리 협정 이후에 탄소 중립 선언들은 늘어납니다. 국제적으로 의무 감축량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거나 규제권을 행사하는 성과는 못 얻지만 각 나라별로 줄이겠다라는 선언들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우리 앞에 파리 협정에서 2도씨 목표를 달성하고 1.5도까지도 달성하게 노력한다라고 목표를 설정했죠. 2015년에. 그런데 현재 각국이 온실가스 줄이겠습니다라고 제출한 보고서에 있는 양을 보게 되면은 그걸 다 합산하면은 3도가 증가해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줄여야겠죠. 보다 적극적으로 줄여야 된다. 얼마나 줄여야 되냐?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게 중립 상태로 줄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한국도 2020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말 그대로 그냥 거의 배출하지 않는 거예요. 순배출량이. 약간은 배출하긴 하는데요. 그 약간은 뭘로 줄어드느냐? 나무 심은 걸 흡수하니까. 그걸 빼주면 이제 순배출량이라고 하게 되고요. 순배출량 기준으로 제로를 만들겠다라는 게 바로 탄소 중립 목표고요. 자, 여기 있는 그래프는 전 세계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여기 NDC는 스스로 배출 줄이겠다라고 제출한 거를 다 합산해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럼 온도가 또 증가하게 되죠. 넷제로가 되려면 더 많이 줄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한국과 유럽, 그 다음에 심지어 중국이나 인도도 탄소 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자, 국제 환경 문제들은 90년대 이후부터 지구적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들이 약속을 체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몇몇 나라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면 그 다음엔 동참국을 늘리면서 마지막에는 무역 규제를 통해 안 줄이면 못하는 정도까지 확산이 되는 게 보통적인 흐름, 일련의 흐름이고요. 자, 우리 앞에 보면 유엔에서 국제협약이 성과를 못 내놓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국가 간 협약을 통해서 무역 규제로 점핑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진행되는 탄소 국경 조정입니다. 바로 유럽 내에서는 탄소 규제를 하고 가격을 부여해서 배출을 억제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들이 마구 탄소를 배출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탄소세를 내라 라는 형태로 부과하는 형태죠. 그래서 EU 탄소 국경 제도가 도입이 되고 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거나 부담을 내야 하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유엔이 실패를 하고 있지만 각국의 개별 국가의 탄소 중립 그리고 국경 조정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유엔의 본부 조직은 1973년에 케냐 나이로비에 설립된 본부에서 UNEP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아메리카, 남미, 아시아에도 지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유엔 조직은 1996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거의 활동이 안 돼요. 시민단체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유넵 한국위원회라는 홈페이지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가 검색도 안 됩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우편물 받았다는 거 네이버 블로그 정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보면 이제 돈이 안 내는 데는 좀 남아 있는데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게 한국 유엔 위원회이고요. 반대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해요. 54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여기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교육, 문화,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했고요. 법률도 만들어줬고 그리고 명동 성당에 아주 높은 건물도 지어줘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도 운영이 됩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잘하는데 유엔 항공계획의 한국협회는 전혀 활동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IPCC가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6차 보고서 있죠? 6차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 이때 6차 보고서를 담당했던 분이 또 한국의 이회성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했던 분이시고요. 이분이 의장으로 낸 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 문제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빠르고 전 범위에 걸친 전환이 필요하고 모든 영역, 모든 시스템에서 전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지금 IPCC가 제시하는 제언입니다. 자, 오늘 기후변화 협약 계속 실패하는 과정들을 봤죠. 이제 과학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문 조직이 따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탄소중립으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무 감축으로까지 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유엔이라는 환경 조직도 국제적으로 의미와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특히 한국위원회는 거의 홈페이지조차 운영하지 못할 정도다라는 실태를 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이제 국제환경협약과 기후변화 문제까지 봤고요. 다음 주 이제 14주차, 이제 마지막이죠.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 외의 기업, ESG, 그리고 NGO, 그리고 녹색 국가에 대한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